중국의 영향이고 하나는 원나라 지배하에서 이 실크로드의 다양한 문화들이 다이렉트로 이쪽으로 중국에 들어와서 이 불교를 받아들여야 그때 만들어진 게 이 고려부터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 흔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대강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일단 도남서불에 있는 그림을 하나 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이게 뭐냐면 드간님이라고 해서 이거는 불교 예의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그림이 왜 옛날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그 정조대왕이 수원 행차할 때 여러 가지 그 행차도를 수십 미터 그림을 하나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저까지 요즘 말하면 비디오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연속된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 요즘은 그런 걸 어떻게 그리냐면 잘라가지고 우리가 영상 필름에도 순간적으로 잘라가지고 이어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옛날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 진짜 어떤 얘기가 있으면 이 얘기를 스틸 코드로 몇 개 중요한 점을 잘라가지고 그걸 따로 떼어가 이 얘기 그림을 보고 만화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영화 같은 데도 찍기 전에 그렇게 하는데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요. 이 그림도 이미 그런 발상이 나와요. 이게 드간님이라 해서 도둑놈들이 도둑질하다가 어떤 왕이 접근해 가면 눈을 다 파요. 벌을 받아가. 그게 우울에 빠져들 때 성과가 나타나가 이거 다 소위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 감동해가지고 불제자가 되는 그림인데 요렇게 화면을 뭐냐면 요게 어떤 장면, 요게 어떤 장면, 요게 어떤 장면, 요게 어떤 장면 화면을 분할해서 얘기를 그려요. 이런 기법이 옛날 만화 기법을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불교의 그림 중에 변상도라는 그림이 아주 중요한 장르가 돼요. 스토리보드는 요즘 만든 기법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기법. 만화 그림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변상도라는 거는 여러분 환경을 보면 환경이 굉장히 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설법할 때마다 설법 장면을 그림으로 하나로 그려놨어요. 그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걸 갖다가 환경 변상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요때는 요 설법할 때의 장면, 저쪽에 가서 다른 설법할 때의 장면, 그걸 전부 다 스케일 컷으로 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 저 장면을 나중에 한꺼번에 모으면은 변장은 체인징 한다 이 말이에요. 바뀐다 이 말이고 상의 모양이 바뀌는 그림. 그러니까 이 장면 저 장면을 한꺼번에 시리즈로 쫙 그린 그림을 변상도라고 해요. 왜 불교의 변상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스토리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런 그림이 이미 여기 도남 속구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런 그림이고 요게 이제 유명한 여러분들이 불교에 가면 불교의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극락왕생 얘기 들어봤죠? 죽으면은 불교 유토피아 극락왕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가서 태어난다. 나는 여기서 고통받고 살았는데 내 죽은 다음에는 새 몸이 좋은 세계에 서방의 극락경 때 태어나기를 비상해요. 그걸 극락왕생 가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 극락이라 그러면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고 극락왕생, 극락회상도 그래가지고 봉정산 가도 극락전에 그린 뒤에 벽화가 극락도 그려놨어요. 극락에 가면 이런 장면이 나타난다. 아미타불이 막 이렇게 설명하면은 막 칠보석에 나무가 있고 뭐 전부 다 보석으로 되고 막 좋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극락 이 실크로드에 있는 이 극락은 뭔 그림이냐 하면 잘 보세요. 여기에 이 지금 흑인이죠. 요 여자는 백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동그라미 위에 외발로 들고 막 옷도 벗었어요. 배꼽 다 내놓고 벨리댄스 치는 장면. 벨리댄스 치면서 막 요란하게 계속해서 춤추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극락이라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이에요? 극이라는 극단적이다 이 말이고 낙이는 지금 끝내주는 질문. 이 극락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극락이라는 건 정신적인 사기감, 정신적인 만족감을 뜻하는 게 아니고 육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서양에서 이 아라비아 사람들 지금도
지금도 벨리 댄스 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옷을 부르고 벨리 댄스를 몇 번 보여야 되잖아요. 뭐 팬티하고 이거 가리기로 위에부터 벗고 그냥 위에만 가리고 막 요란하게 문드러대니까 중국 사람 보기에는 해가닥 가는 거예요. 야, 끝내주는 즐거움이 있네. 그 공간이 굉장히 육감적인 것 그려요. 그리고 이거 그림을 보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 도남석굴에 있는 극락도예요. 여기 뭐 양탄자 깔아놨죠. 이거는 아라비아, 양탄자는 아라비아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 들어서 한국에 오면 극락이 굉장히 정단해요. 여러분 도라가 나중에 지금 설명을 뭐 일단 넘어갑시다. 하도 이건 요게 이제 중국이 들어와. 장안에서 물론 도남석굴에 있는 거예요. 이 아까 극락도의 또 다른 장면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보면 일단 옷을 올라붙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중국하고 서양 그림하고 여러분 그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술 중에도 요즘 최고의 기술은 뭐예요? 사람 머리에 능력을 하는 인공지능이 최고의 기술이에요. 기계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로봇이에요. 사람 단마가 사람처럼 움직이는 게 최고예요. 자꾸 인간을 닮은 걸 만들어요. 그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사람의 표정을 어떻게 쌓고 옷은 어떻게 입고 어떤 움직임을 어떻게 그릴까. 사람을 잘 그리는 게 그림의 핵심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 그리는 거라고. 그런데 중국 사람은 옛날에 기본적으로 뭐 했어요? 농사를 지었죠. 그 다음에 옷을 전부 다 모자 쓰고 두루마기 입고 막 옷을 덥게 입고 왜냐하면 신분적 레벨의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그림 속에는 일체의 미가 없어요. 전통적인 동양 그림, 중국식 그림. 근데 여러분 서양의 일체는 뭐예요? 그리스 신상은 다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신상은 전부 다 드러내, 다 벗고 나와. 그러니까 신체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그것은 동양회화의 고전을 기준으로 보면 동양과 서양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도 더우니까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뒷날 얘기 하나만 이제 불교를 얘기해요. 스님들이 지금 옷을 입어보세요. 옷을 입으면 여기에 붉은 이렇게 가로로 된 가사. 이 가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인도 옷이죠. 인도 사람 반디 보면 알잖아요. 어깨 대들려고 그냥 이게 더 더우니까 뻘겋고 위에 한 개 입고 가리면 편해요. 그런데 그 더운 지방에 어떤 옷들이 중국에 이제 도남에 들어가 중국에 장안에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죠, 얼어 죽고. 그 어떻게 그럼 중국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두루마기 입죠. 두루마기는 인도에 없어요. 중국 옷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스님들이 입는 옷을 보면 두루마기 입고 그 위에 가사까지 중국하고 인도 합친 옷이에요. 그리고 문화를 보면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에 가면은 이 그림 중에 이제 단층이 있어요. 그 그림도 있고 무늬가 많아요. 무늬가 기하학적 패턴이 반복되는 게 금단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냐? 아까 말한 이 고려불화가 시작되는데요. 고려불화 여러분 지금 새로 짓는 재료 보면 단층 요란하게 화려하게 쓰는데 중간에 보면 뭐 동그라미 맞게 막 길고 빼고 열고 빼고 막 무늬를 복잡하게 하는 게 똑같은 패턴을 반복적으로 그리는 게 비단할 때 짧게 그림 그릴 때에서 비단 글자서가 금단층이라고 해요. 요거 언제 들었냐? 요게 어디서 온지 아세요? 이게요. 아라비아 문화, 아라베스크가 그대로 원나라 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라는 게 우리 단독된 게 우리 그림을 보면은 이 역사와 흔적 이게 어디서 들어오고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목을 봐도 복식만 봐도 아 이거 인도하고 중국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희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보면은 마치 불교의 법칙에 옷이 그런 게 표준이 있다고 우리 착각하죠. 전부 다 문화를 역사적 그런 걸 안 보고 현상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아미타불이 잡고 있는 수인이 뭐 국풍왕생이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언제냐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만 조선족 후기에 그런 걸 이론으로 만들어요. 역사적 근거도 없어요. 그냥 나중에
이렇게 막 만들자.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걸 보면 뭐 북풍 왕생이냐 막 따지고 하는데 그 역사가 이렇게 나중에 와는 이 표준이 마치 경전에 처음부터 표준화가 그런 게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전부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사실 이런 걸 보면은 피딱지가 나는 이익이 많아. 예를 들면 부서사를 보면 화엄종 사찰이라고 그랬는데 마치 화엄종 사찰이가 그 절간의 배치가 화엄의 화자가 아니다. 완전 거짓말하고 있어요. 화엄종 사찰은 화엄 그게 완전히 정토종을 통해 가지고 화엄을 하기 때문에 완벽한 정토종 사찰의 건물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자기 감각적으로 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사해가 지 마음대로 떠드는 거니까. 더구나 더 웃기는 게 우리나라 최고의 불상이 뭐예요? 석굴암 불상이죠. 여러분 중국의 도난석굴이나 용문석굴이나 옹암석굴이나 금명사석굴 가면은 그냥 우리 이렇게 딱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숫자도 많은지 기가 팍 질려요. 사실 중국 가보면.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불상과 이 아름다워도 조각상보다 압도적인 것은 우리는 석굴암보다 완벽한 게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를 자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도 그게 최고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수만 개, 수천 개보다도 석굴암 하나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못하다고. 그렇게 완벽한 완결성을 갖고 있는 불상을 만들지를 못해요. 근데 웃기는 게 그 석굴암 불상을 보고 아직도 이름을 그게 어느 부처인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역사학계 문화라는 게 그 수준이에요. 그거 석굴암 가면은 그 뭐라고 써놨지 아세요? 이 석굴암 불이 어떤 부처? 이름을 아무도 안 붙여놓고 그걸 본종불이라고 써요. 본종불이라는 건 없어요. 본종불이라는 건 중심에 있는 뭐 그냥 안에 있는 중심 부처다 이 말이에요. 이 부처는 5명 중에 하나예요. 서가모니 불이든지 아미타불이든지 비로자나 불이든지 미륵불이든지 뭐 약사열이든지 그 5 중에 하나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 학설이 가진다고 안 붙여놨어. 우리나라 최고 잘하는 부처 이름도 못 붙이는 게 우리 한국 불교의 실정입니다. 참 보면 웃기는 거예요. 얘기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또 이게 이제 동양의 민들인데 이게 참고로 보세요. 자, 불교에 보면은 불교를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 중심되는 게 결국은 캐릭터예요. 캐릭터가 어떤 이게 그 불교의 모든 사건 얘기를 끌어가는 게 불교 캐릭터인데 캐릭터의 제일 하이 레벨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부처죠. 그죠? 부처예요. 이 일단 그 우리나라 불교에서 이 캐릭터가 석가모니 불만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에서는 5명의 부처를 모시고 있어요. 석가모니 불, 대웅전, 비로자나 불, 적광전, 도광전, pik광자들이라는 거 다. 아미타불, 무량수절, 극락전에 있는 아미타불, 그 다음에 용화전, 미륵전에 있는 미륵불, 유리전, 약사전에 있는 약사유리불, 이 5명이 부처 레벨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죠. 이 5명이 어떤 관계에 있냐는 것도 이건 뭐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세컨드 레벨, 두 번째 중요한 캐릭터가 뭐예요? 보살이죠. 보살은 소승 불교에서는 없어요. 전통 불교는 없고 대승 불교가 넘어오면서부터 이게 보살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보살은 위에 가공으로 만든 캐릭터예요. 석가시대에 존재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보살이 무지하게 많아요. 보살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보살이에요. 부처와 보살. 그 다음 레벨이 뭐예요? 석가를 따라다니는 실제 인물들, 비구승들. 이걸 나중에 아라함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석가의 10대 제자들이 중심이 돼요. 그죠? 나중에 확대하면 나한, 16나한, 500나한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이 나한은 석가 제자들이에요. 석가의 설법을 드리는 거. 그 밑에 레벨은 뭐예요? 이게 호의신들이 있어요. 호의신들이 주로 사천왕하고 범천 제설정 6명인데 여러분 저 조사관의 벽화에 보면 그 6명을 신장을 딱 그려놨어. 그 밑에 뭐예요? 하고 사이에 문지기, 바깥 문지기가 있어요. 사실 사천왕은 안 문지기고 바깥 문지기는 인왕이에요. 인왕이라고 내가 웃돌이 보고 양쪽으로 서 있는
그보다 더 낮은 게 8, 9, 16이에요. 한국에는 그보다도 더 또 아래 레벨 또 캐릭터를 만드는데 그게 12신장이에요. 12지신상이에요. 그러니까 12지신상 그 다음에 8, 9, 16 인왕, 사천왕, 범천, 제석천, 10대 제자, 그 다음에 보살, 그 다음에 불, 8단계 캐릭터 레벨이 계획을 쫙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이런 게 순서대로 다 짜맞춰놓은 게 뭐예요? 소프라메 그걸 다 해놨어요. 근데 이게 소위 불교 판테온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중에 이제 대승불교에서만 나타나는 보살이 이 보살이 굉장히 기능되는데 여러분 보살이 우선 여러분 내가 여기 뭐 이렇게 말할게 웃을 때 보살의 섹스는 즉 보살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그렇지. 보살이 남자예요? 여자. 남자. 이게 요즘 말하면 트랜스젠더예요. 남성, 여성 두 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앞서는 거지. 이 캐릭터는 여체의 몸에다가 남성의 역할을 해요. 몸은 완전히 여체예요. 지금 이거 손 보세요. 이 여자 손이 왜 남자 손? 몸 여러 개 요거 몸들 살짝 튀어나와서 여체지. 근데 여기 몸 수염 났지요. 트랜스젠더예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이제 사람 인체를 만들 때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데 이런 보살들은 많이 만드는데 어떤 부처에 따라서 여기 옆에서 요즘 말하는 부처의 충실한 조교들이에요. 부처 말을 뜨고 그걸 뭐냐 부처 좌우에 있어서 협시불이라고 해요. 협시보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있으면 문수 보현이, 아미타불이 있으면 관세보살과 대비지보살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보살이 경전마다 막 자꾸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문화의 지역 따라서 종교가 오래가면서 이 보살이 계속 막 만들어져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그 중에 1번 일기장 빌보드 1위 보살이 있어요. 누굴까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이게 뭐 어느 지역 어느 경전이 다 나타나요.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이 나중에 원래는 부처의 명을 받아서 부처의 일을 손발이 수족이 돼가 일을 하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불교에 들어가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잖아요. 그 주문이 뭐냐면 나무라는 것은 기댄다 이거예요. 기댄다. 내 의지한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아미타불 내 기대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이에요. 타불이에요. 중국에는 아미타파, 나무아미타파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은 아미타불만 얘기하는 게 그것이 뭐예요? 관세음보살 그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뭐냐? 아미타불과 그에 충실한 일본 조교인 관세음보살에 의지하겠습니다. 날 좀 도와주소. 그런데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은 그냥 허락만 받고 얘기만 듣고 실제는 야 관세음은 네가 가서 도와줘. 그래 하는 거거든. 그런데 관세음 아주 운집이 나면 안 동반 운집이 달면 김시범 소리 운집도 안 나는 사람이 모르죠. 이게 다급하면은 남관세음보살이네. 그거 아미타불 허락은 뭐 없고 무슨 급하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가 얘기 길어졌는데요. 도남에서 이 그림이 그 벽화에 나오는 게 문수보살인데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미스도낭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고려불화에 나타나는 게임이 안 돼요. 이렇게 그림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도남에 있는 그림보다는 이게 고려불화에 나타나는 이게 훨씬 더 레벨이 높고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지금 이게 중국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중국에 태아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중국에는 소위 그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할 때도 진짜 국가급 프로들은 어디 있어요? 국가에서 다 스카우트가 공급 좀 하면서 길러요. 화사들이 국가급. 그러니까 불교 국가에는
당대 최고의 화사들은 국가에 있어요. 여기 중국에서도 중국의 왕실의 옛날에는 사진을 못 찍었기 때문에 이 그림 그린 사람의 왕실을 넣고 그때 움직임을 다 그림으로 의뢰를 하면 의뢰 그림을 앉아가지고 기념회가 예를 들면 어전 회의를 해서 뭐 임금은 그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 그림으로 예를 들면은요 지금 우리나라 강 중에 어느 시대에 소위 조정 회의를 하잖아요. 육조 판사하고 한성 판사가 쫙 모이면은 그게 그림을 냈을 때 뜻을 딱 그래요. 임금은 쓰자면 그래, 임금은 안 그래요. 근데 함부로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대신들끼리 뭐 이조 판서 무슨 판서 그림을 딱 그래가 한 장씩 그 기념 사진이죠. 기록이에요. 요즘은 사진이 없기 때문에 옛날은 이 궁중 하사들이 왕실에 일어났던 사건을 그림으로 그려놔가지고 지금 기록으로 남기죠. 그리고 화사들이 프로급이에요. 최고의 프로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중국 그림 그래도 이 그림이 레벨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 말하자면 비가 더 좋은 비다 색깔도 좋으면 이런 거예요. 궁중화예요. 왕실에서 좋은 재질, 좋은 뭐 색감도 주고 그래 그리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선비들 그리는 거는 지가 갖고 그냥 적당히 그리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에는 이 프로 왕실의 레벨 높은 그림이 있고 뒤에 그냥 아마추어들 또는 2진급은 뭐냐 1급 화사가 안 되고 2진급 제자급이 그 왕실의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높은 시골의 귀족들 그림을 그려죠. 2진급은 그보다 안 되면 그것도 그 수련생은 또 보다가 보통 조금 더 낮은 돈인 사람 그림을 그리죠. 지방에도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지식인들이 그림 재미 있는 사람이 그냥 그려주고 그게 그림 레벨이 다 다르다는 걸 참고로 그게 누가 그리고 이게 이 시대에 딱 그림 보면은 이게 프로가 그린지 아마추어가 그리는지 중 프로가 그린지 나타나요. 재질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지금 프로급 그림.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청록 화사수지 이사원이라는 이 당대에 당나라 때 그림이 굉장히 발전하는데 색상을 이렇게 청색, 녹색을 많이 써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색상이 잘 마음속에 편안함을 느끼는 게 초록하고 녹색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여름에 늘 자연에서 이게 자연이 세상에 빛을 주는 게 초록색이에요. 이 초록색을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빨간색, 흰꽃 이러면 이게 제일 좋은 그림이 이런 색깔을 거기다가 금색, 빨리 이렇게 칠하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되죠. 뭐 이런 그림들이 여민본이라고 해서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서역 아까 중앙아시아 사람들이에요.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중국에 와 중국 언어를 배워가지고 중국에 있으면서 그림을 서양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리는데 아까 제가 그 도낭이라는 나라가 아라비아나 그리스, 로마, 그리스의 문화를 중재해가지고 중국으로 전하는데 이 짝꿍이 된다 그랬죠. 지금 그 불교 그림 그리는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해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중국은 옷을 풍성하게 입고 몸을 다 가리니까 인체미가 안 나타나죠. 서양은 다 벗고 있으니까 아까 벨리 다 인체미에 근육까지 섬세히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인도도 벗고 있잖아요. 인도의 고액한 조각상 그것도 감나라 미술 영향을 받아가 이제 유교사도 벗고 인체미를 나중에 그리스 영향을 받아가 잘 막 그린. 왜 중국에 들어왔어요? 중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깁니까? 옷을 입혀놓고 인체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게 이 불화의 진짜 옷을 입히는데 그러니까 옷이 뭐예요? 몸에 착 들어오고 이제 기법이 나오는데 그러면 옷이 그냥 바람이 불 때 이 옷이 한다는 어떻게 표현하고 움직일 때 이 동적 역동적인 거는 그 동작의 그림을 중국 사람들은 옷을 입는 데다 가만히 있는 걸 정체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서양 문화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중국이 농업사회야. 그러니까 자연의 변화하고 전 모든 게 느려요. 그러니까 음악도 보면 템포가 느리지 않아요. 아라비아는 뭐예요? 계속 이동하고 말 타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템포가 무지하게 빨라요. 템포가 무지하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 그냥 정기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점점 옷 입고 있는 그림이 아니라
옷을 입으면서도 인체미를 드러내고 이렇게 움직이고 가고 있는 역동적 동작의 그림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런 게 이제 서양 문화가 받아들인 중국의 이런 기법이 당나라 때 음악도 때 이거 문화 받아들일 때 당나라 현종이 이거 하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악이라는 걸 만들고 지금 궁중악이라고 요즘 악이라 할 때 무대에 이러고 악기 뭐라 하고 배치를 어떻게 하고 이거 다 당면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악기들이 막 받아들여요. 중국 악기들의 그 템포가 이 자연 리듬을 따라서 전부 느려요. 우리 판소리 보고 알잖아. 전부 느립니다. 근데 이 유목민족은 템포가 무지하게 빨라요. 그러니까 우선 그걸 우리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산조라고 그래요. 산조. 흩어질 산자서요. 왜냐하면 템포 빠르고 우리가 흥분을 하면은 마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급하고 마음이 차분하고 아름다운 거 하고는 우리 농업사에서 그렇게 길들인 거 하잖아요. 이런 것이 회화에 어떻게 표현될 건가? 이 불화의 것이 다 이 다른 나라 문화하고 문화적 차이를 넘겨서 융합을 되면서 이게 다 그림으로 나타나요. 거기에다가 불교의 스토리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게 뭔 스토리를 그리고 기법은 어떻게 배치를 왜 이렇게 구도를 왜 이렇게 잡았는가 그런 게 다 보이는데 그냥 그림만 보고 대화적인 기법의 어떤 변처사만 보면은 뭐 그래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 못하는 마치 우리가 그리스 로마 성경의 신화를 알고 그림이 어떻게 비어 있는가 아는 그림하고 그냥 대화 기법과 하는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많은 게 있지만은 어쨌든 이게 동작 그림을 이게 바람을 할 때 이게 막 옥수리빛이 확 날리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자 이제 이 고려복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신이 나가지고 여기서 아직도 한 3, 40분 남았어요. 뒤에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한 개 가지고 한 5분, 10분씩 설명하는 기법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런 전체 맥락만 얘기했어요. 이게 불교 대화라는 것이 불교의 스토리가 들어가고 이 문화가 서양에서 좀 거쳐서 다른 문화가 융합되면서 이게 어떻게 그림의 기법이 달라지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지금 어떤 그림을 보면 이게 어느 날 그냥 불쑥 어떤 화가의 아이디어에서 불쑥 튀어난 게 아니고 다 역사적 과정이 비어서 이렇게 바뀌고 시대의 영향과 개인적인 어떤 취향에 따라서 달라졌다. 큰 흐름을 봐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얘기 요점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까 그 160점에 알려진 그림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수월관도라는 수월관도. 이 여러 가지 오늘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불을 앞에 이렇게 켜놔야 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수월관도에 여기에 선제 동자라는 게 있어요. 잠깐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여러분이 안동이 얼마나 여러분이 안동에 사는 조선의 유교 문화가 알지만 옛날에 그 김동 시장님이 첫 시장을 하면서 저는 불교도 하고 뭐 복학진흥회가 유교 자료 보고 뭐 한이라고 이제 유교도 뭐그 정도 알고 뭐 그러니까 안동의 역사의 특징을 뭐냐고 전 역사를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반도에 처음으로 한반도 하나의 국가가 만드는 게 통신이라는 그 세 나라가 싸워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각 지역마다 자기 그 시스템, 국가의 기획과가 문화에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문화의 한민족의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요. 이게 과정이 쉽지 않죠. 서로 갈라다가 지금 우리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게 지금 생각이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정치적 통일을 한다고 될까요? 쉽지 않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식, 생활 방식이 50년, 70년대도 이렇게 달랐어요. 근데 고려 백제 신라는 몇백 년이 싸웠어요. 그럼 그걸 한 나라로 해가지고 문화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옛날에 신라에 있던 것만 가지고 너 따라라. 이거 될까요?
정치적인 지배들에도 무난한 게 아니에요. 정치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신라가 이 처음으로 국가를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 민족을 하나의 정신문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주에 있었던 기존의 사상 가지고는 안 된다 포기를 해요. 그때 새로 들어와가지고 수입된 게 구석사에서 잘된 의상 스님의 화엄종이에요. 그건 신사상이에요. 신사상인데도 수도 경주에 통일된 수도 전국에 못 들어가. 왜? 기득권 불교가 왕가시죠. 그래서 변방에 가가 양양 낙산사가 그 어리대에다가 조금 가까이 와가지고 구석사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통일 신라의 중심부로 새로운 신앙이 못 들어가요. 변방에서 새로운 민족 통일 국가 이념을 만들고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하나로 만들기 그걸 시작을 어디서 했냐? 구석사에서 제자들이 시작됐어요. 그 제자들이 일단은 그 연구센터잖아요. 요걸 실제로 시행대가 백성들인데 요걸 이렇게 적용을 해갖고 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 사상을 전개를 그러면 어떻게 정부에서 그걸 못 해주니까 그걸 어디서 했냐면 이 북부 지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게 안동이었어요. 그래서 연구센터에서 첫 분적을 내가지고 사회화시키는 그 기본 교두보가 공정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통일 신라 시대의 신사상을 생활 속에서 첫 시험되는 게 안동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안동이 그런 문화적 뿌리, 굉장히 한반도 통일, 우리 민족의 민족 정체성의 첫 출발지가 안동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조선조에 들어오면은 성리학을 정말 그대로 생활하는데 하는 게 또 도산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나 유교나 이 안동이라는 역사가 이상하게 한 번도 수도가 안 됐지만 새로운 시대를 받아가지고 그걸 뿌리 깊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신과 문화의 주춧돌을 만드는 그게 다 안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하니까 김유동 씨 이야기를 그러면 정신문화의 수도 맞네. 그러면서 타이틀 딱 써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그거 우리 조상들은 우리 잘났다고 이야기를 안 좋아한다. 실질이 그래도 우리가 그게 뻔뻔스럽게 자랑하면 안 된다 그래도 자꾸 그것을 그게 되어버렸어. 사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유교 때문에 그 유교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전에 천년 전에 화엄종이 우리나라 전역에 할 때 이게 시작점이 안동이었어요. 그래서 공정사가 중요한 거예요. 구석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화엄경이 어떤 스토리냐면 제가 요즘은 퇴임하고 난 다음에 서울에 가기를 제법 가요. 가는데 뭐 굉장히 뭐 의사 그룹도 있고 지수님 그룹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아침에 뭐 포럼하고 호텔에서 강연 주로 화엄경 가요. 그분들이 뭐 경제도 다 아는데 이 화엄경 스토리 이야기하면 전부 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 이렇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화엄종이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석가가 여러분 불교 중에 제일 극적인 사건이에요. 석가가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에요. 부처가 인간에서 부처가 되는 순간이 그 깨달음이 황홀해가 20일 동안 말 까고 그냥 그냥 그 깨달음을 느껴요. 근데 화엄경이라는 얘기는 뭐냐? 그 깨달음 느꼈을 때 석가모니 머릿속에서 존재했던 그 사상 내용을 스토리로 만든 거예요. 그 누구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가 어떻게냐? 석가가 딱 깨달으자 최고의 깨달은 순간에 여기서 탕 터져가 빛이 우주로 방황해요. 쫙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갑자기 어느 저기서 빛이 쫙 나오니까 강력한 빛이 발산하니까 전 우주 외계의 ET들이 외계 생명체들이 지구에서 엄청난 빛의 방사가 일어나는 거고 알아요. 야, 사건이 일어났다 해서 전 우주에서 생명체들이 비행선을 타고 지구기로 다 몰려와요. 제가 구dim을 얘기하는 거죠. 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딱 그 깨달음을 오를 때 뭐냐면 그게 그 에너지가 몸체를 쭉 뻗어가 공중으로 쭉 오면서 홀로그래피처럼 번쩍번쩍하면서 인체에 빛을 발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300여이 있는데 ET들이 와가 거기에 최고의 군단을 끌고 가 지구에서 공중에서 다 머물러가 지금 석가가 지금 깨달음에 이런 거다 하고 자기들이
텔레파시, 즉 석가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이 정신파로 감정파로 가지고 저를 주고 석가의 상태는 이런 거야 하고 저끼리 주고받고 설법을 해요. 그것도 석가가 지구 출신이니까 지구에서 제일 많이 세번 하고 우주의 공간에 돌아가면서 설법하는 내용이 환경이에요. 여러분 스타워즈도 이런 얘기는 게임도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그 얘기가 너무 황홀하고 그래서 제가 환경이라는 스토리는 우주 판타지 스토리다. 우리 설법하는데 인간의 정신 레벨을 53단계로 쫙 10단계가 처음 2단계를 이렇게 하는데 그 넷플릭스에서 이 게임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끝내주는 거다. 지금 그 꿈을 아직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막 고고한 설법을 하니까 깨달은 사계를 설법하니까 불교의 하이라이트가 그 판타지 우주 판타지 스토리를 그 황당하고 우주 스토리를 어디서 시작하냐? 실제 우리 사는 역사 속에 삶 속에 끼워 넣으려고 이거 안동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동 사람이 그래서 또라이 집 좀 말아요. 그 얘기 들어보면요, 이게 불교의 즉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그걸 이해해야 이 그림이 이해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만 알고 해야 기법만 가지고 얘기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좋긴 좋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환경 마지막 그 표현에 어떻게 했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드라마가 만들어야 되겠다. 드라마로 만들어서 주인공을 설정을 해요. 그 주인공이 선재라는 천의 고아예요. 이놈을 내세워가지고 우리 인생 드라마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생 길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 꼬매가 어떤 마스터인데 그 말하자면 요즘 뭐랄까 멘토를 잘 만나요. 처음에 와가지고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할까. 세속 사람들이 꿈꾸는 출세하고 돈 벌고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거는 네 인생 처음부터 반칙이다. 제대로 인생을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이 깨달음의 인생 길은 이렇게 설정해라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자기가 한 수를 가르쳐주고 다음 사람 소개를 해요. 그럼 그 사람 찾아가다 또 한 수 배워요. 그러면서 실제로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을 우리 정신레벨 52명을 만나도 해요. 그래서 한 수씩 배워가면서 얘가 완전히 부처가 되는 과정을 쭉 그래요. 근데 이 얘기가 53명의 한 사람 만나는 스토리보드가 공정사의 포벽하에 이게 그 그림 보면 기가 막힌 거죠. 쟤는 보면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근데 이 얘기는 뭐냐? 28번째 만나는 28번째 거기에 53명이 52명의 선지식을 멘토를 만나봤는데 그 멘토는요 훌륭한 보살도 있고 거기에 미륵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네 사람이 나와요. 보살이 있고 제일 높은 사람이 그 다음에 장자 돈 많은 부자인데 또 코치를 받아요. 멘토에.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 지게꾼, 뱃사공, 심지어 참여인들 그 참여인들가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인생의 길을 하나씩 배우고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다 멘토다. 우리는 좋은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지어진 상황에 따라서